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특근법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생존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 어마어마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코벤저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24일 특근법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생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9월 24일입니다. 특근법 유예 기간을 앞두고 사실상 폐업을 하는 거래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상황이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정리된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가 한 42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번 방송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ISMS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제 실명 확인 계정 이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42개 거래소 중에 18개 업체만 ISMS 인증을 지금 받은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남은 24개 업체는 지금 그 인증조차 받지 않아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까지 모두 이제 취득을 해서 신고 절차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빅4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빗썸이나 코인원, 코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 은행하고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소가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또 줄줄이 폐업을 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분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금융당국 입장은 일단 정해진 시한까지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던가 아니면 현금을 반환을 해줘야 할 텐데 그대로 지금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그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폐업에 따른 어떤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정상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 급박하게 이런 절차를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절차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자산을 좀 현금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산을 현금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예컨대 지금 ISMS 인증이라던가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좀 큰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옮기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거래소에서만 이제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옮기는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보내면 실질적으로 그 블록체인의 어떤 불가역성 때문에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정 업체한테 맡기면은 어떤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면 이제 복구가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그것이 어렵고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가상자산 월렛으로 옮겨놓는 등의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폐업 위기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좀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좀 안전한 거래소들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상적인 폐업을 하더라도 피해가 나오지만 오히려 또 이걸 악용해서 사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불법 리딩방이다, 무슨 사기 업체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심지어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지난달에 어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해서 발생됐던 어떤 불법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거쳤는데, 그 결과는 지금 거래소들도 어떤 사기라든지 유사수신 행위 같은 어떤 위법 행위를 한 건수가 지금 520명, 141건이 지금 네. 검거가 됐고요.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몰수 추징된 그 금액만 무려 2,556억 이나 지금 몰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계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뭐 위장 계좌라든지 네. 뭐 불법적인 어떤 뭐 벌집 계좌라든지 이런 계좌를 사용해서 조금 문제가 된 경우도 적발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건수도 많고 피해액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 단속을 하면서 검거된 주요 불법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뭐 많이들 언론에 하도 많이 보도가 돼서 네. 많이들 아실 텐데, 특정 거래소에서 이제 자신들의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이런 수익을 지급하겠다 약속을 해서 네. 피해를 보신 분이 무려 5만여 명이나 되고요. 피해 금액이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데 2조 2,133억 원. 이게 투자를 했다가 다시 투자를 환급받았다가 다시 재투자한 금액까지 포함을 하면 3조가 넘습니다. 피해 금액이. 이 정도 엄청난 금액을 받아서 편취한 어떤 피의자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검거가 됐고요. 그 중에 어떤 대표라든지 임원급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수사가 끝나서 지금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피해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인 것 같은데 또 상장을 하겠다라고 상장을 약속하고 금액을 편취한 사건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가상자산 발행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그 가상자산을 구매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장 여부이기 때문에 이 상장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어떤 주요 메인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사람을 기망을 해서 약 1억 달러 하나로는 한 1,120억 원 정도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저저번 달에 지금 기소가 됐고요. 네. 뭐 다른 사건으로는 뭐 일본에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이 가상자산인데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 것이니 이거를 이제 구매하라고 이렇게 기망을 해서 또 이것도 한 40억 원 정도를 편취해서 주범이나 이범급에 대해서 한 7명 정도가 지금 기소된 사례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런 사건도 있고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해외 소재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관 중인 사건도 밝혀졌습니다. 약 18억 원 상당의 추진을 보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특별 단속이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투자자가 어떤 투자의 어떤 손익에 대해서도 그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도 본인이 스스로 일단 하시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키워드는 이제 기획 파산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 네. 파산이요? 네. 이 네. 기획 파산이라고 하면 뭐 이제 거래소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서비스 오류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점검 이렇게 이제 공지를 띄우고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안심하고 그런 상태에 놓아둔 다음에 갑자기 돌연 이제 뭐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파산을 하게 됐다,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알리고 이제 서비스를 접고 이렇게 파산을 신청한 다음에 재산을 지금 다 들고 잠적해버리는 뭐 이런 네. 사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유형은 기획 파산입니다. 말 그대로 예고된 파산이겠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기획 파산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계를 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기획 파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획 파산은 외국에서도 네. 계속 벌어졌었는데요. 지난 5월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폴란드에서 굉장히 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갑자기 파산을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파산을 선언했으면 뭐 그만 이었을 텐데 네. 지금 투자금까지 다 들고 지금 잠정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보다 앞서가지고 올해는 그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이름 있는 그 거래소가 갑자기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제 파산 절차로 지금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싱가포르 해당 거래소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 거래소다. 그래서 피해 금액과 피해 규모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좀 피해와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국내는 좀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거래소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A거래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A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당시에도 이 지금 거래소에만 상장되는 단독 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한 75억 원어치가 바로 완판된 사례도 있고요. 네. 뭐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죠. 네. 이 거래소에서 발행된 코인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판이 돼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런 거래소인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관심을 끌고 이렇게 기대를 모았지만 한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뭐 법인 계좌가 이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해서 저번 방송에 나왔었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바로 지급 정지가 된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이제 입금을 받는 법인 계좌가 이제 입출금이 정지되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좀 지나가다가 이제 입출금 계좌가 좀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뭔가 불안하다가 갑자기 이제 파산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많은 좀 무리를 일으켰던 사태가 발생했고요. 파산 신청에서 이게 먹튀가 아니냐라는 네. 이제 우려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지금 그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범죄 행위 혐의로 지금 고소를 진행해서 최근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설립한 지 4개월 만에 좀 고객들의 입출금을 막고 파산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였는데요. 일단 기획 파산이라는 게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좀 가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거래소가 기획 파산을 한 것이다라는 정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기획 파산 같은 경우에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아마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할 것 같이 어떤 그런 외형을 만들어 놨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여서 파산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본금이 한 2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소규모 회사에 인수를 당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거래소가 자본금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 회사에 인수가 됐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지금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파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이게 애초부터 어떤 기획 파산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좀 자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정황이 포착이 됐군요. 또 A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에 믹싱 앤 텀블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이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빼돌렸다라고 합니다. 믹싱 앤 텀블링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어떤 건가요? 네, 그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거래 계좌를 수백 계좌, 아니면 수천여 계좌를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좀 쪼개서 퍼뜨려서 믹싱, 그러니까 이런 거래 내역을 섞어버리는 거죠. 섞고 그 텀블링, 이렇게 덤블링 아시죠? 그 믹싱 섞고 텀블링을 시켜서 이제 대규모 암호화폐가 수백 개 계좌로 좀 쪼개져 나가서 좀 추적이 도저히 좀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수법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수천 개로 쪼개서 섞어서 그 거래 내역을 알기 어렵게 한다는 게 믹싱 앤 텀블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발행한 코인이 뭐 25억 원, 75억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소가 기획이든 아니든 파산을 할 때 가장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자체 발행 코인이다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도 좀 거래가 되지만 뭐 중국의 뭐 글로벌 거래소라든지 우리나라도 없지 않지만 거래소 자체 내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이제 거래소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이나 채권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파산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 거래소 코인을 들고 있다고 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은행에다 내가 돈을 넣었다, 아니면 뭐 회사에 지금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 하면 파산이 되면 이제 돈을 찾거나 채권을 환가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겠지만, 이런 거래소 코인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리도 지금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좀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네. 거래소 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래소 자체가 파산을 해버린다면 이 코인은 물론이고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획 파산 문제가 지금 거래소 신고 기한을 앞둔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서두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면 사실 영업을 할 수가 없는 네. 것입니다. 네, 영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지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파산의 절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획 파산이 개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고요. 지금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해당 법인은 뭐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제 법인격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회사에게 어떤 권리를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할 상대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획 파산이냐 아니냐라는 이슈는 이 신고 및 그 영업 종료에 따라서 계속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소송 조항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번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변호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기획 파산인지 아닌지 그 정황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거래소 그 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자기가 기획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파산은 뭐 본인이나 제3자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해야 네. 절차가 이루어지죠. 네. 파업 수순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폐업이라고도 네네네.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기획 파산으로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는 거래소에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다른 거래소로 옮기던지 하는 절차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권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그러면 이 A 거래소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A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2019년 이후부터 한 2년 동안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아직 이제 지금 막 검찰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혐의로는 뭐 사기 파산, 뭐 특경가법상 뭐 재산의 국외 도피라든지 네. 횡령 배임, 그리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거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법 쪽에 이렇게 지식이 해박하지 않다 보니까 용어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됐다. 그러면서 기소 의견이 송치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예, 기소 네. 의견 송치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뭐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이렇게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기소를 이제 재판에 넘기는 이제 공소 제기라고 하는데 네. 검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 조금 더 보완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기소를 좀 해달라, 네. 법원에 이렇게 넘겨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넘기는 것이 이제 송치라고 하는데,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거래소가 돌연 파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좀 궁금하고 또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산이란 거는 기존의 어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1차적으로는 채권자들한테 분여를 하고 네. 채권자들에게 분여를 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주주들에게 분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회사를 이제 법인이 이제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절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주식으로
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어떤 권리를 청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다만 물론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관시켜 놓은 어떤 가상자산이 있으면 어떤 채권자의 지위는 되긴 할 텐데, 네. 이거 단순히 이제 일반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 채권자들은 우리 조세 채권자,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소액 임금 채권자라든지 이런 많은 채권자들에 비해서 계속 수수료로 밀리거든요. 지금 이런 기획 파산에 나서야 되는 이런 거래소들은 아마도 기존에 굉장히 어떤 자금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 앞에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켜주고 나면 오히려 자신들은 어떻게 이제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처음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잘 만들어진 거래소로 보였지만 사실상 투자 유치를 한 다음에는 좀 성공적인 거래소가 아닐까 싶었는데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래소가 파산을 할 거래소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거 지금 우리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래소가 2건 있는데요. 이제 이 실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산 직전에는 이제 현금 입출금을 신청했는데 이제 현금이 돌려받는 네. 기간이 이상하게 좀 지연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회사 법인 계좌로 이제 입금을 받는 계좌가 어느 시점에는 어떤 은행의 무슨 계좌였다가 네. 좀 지나니까 어떤 다른 은행에 어떤 은행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공지가 바뀐다던가 이런 사례가 지금 반복이 되면 지금 이제 파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네. 물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파산이 간다는 어떤 담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지금 그렇게 해서 징조로는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대표적인 사기 유형 첫 번째로 기획 파산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짜 계좌인데요. 지금 사업자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또 주목해야 될 점으로 바로 이 계좌를 꼽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제 저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사기나 이런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꽤 있고, 그 과정에서 위장 계좌라든지 뭐 이런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위장 계좌라든지 이제 가짜 계좌가 아닌지 좀 의심해 보시면서 좀 조심히 거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장 계좌, 뭐 벌집 계좌, 타인 계좌, 가짜 계좌, 계좌를 칭하는 용어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거래소 네. 입장에서 이 계좌가 계속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부터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고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지금 저도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법인을 이제 설립할 때는 그 은행 계좌를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좌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 지금 개설이 되고, 나중에라도 그 가상자산 거래 허용되는 게 밝혀지면 거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어떤 그런 게 되고 있고요. 지금 한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가상 계좌를 좀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아예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어떤 법인 계좌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했던 돈을, 자금을 집금한다고 하는데, 그 자금을 집금받는 계좌를 활용해 왔는데, 이런 법인 계좌를 이제 벌집 계좌다라고 해왔고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기 명의로 벌집 계좌를 운영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관련 거래로 이제 활용되는 게 적발이 되면 거래가 중단이 되니까 그 회사에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런 집금 계좌라든지 어떤 입금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뭐 위장 계좌 내지 뭐 가짜 계좌 이런 식으로 네.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계좌를 칭하는 용어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8월 1일이었죠.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와 금융당국의 이 위장 계좌를 사용한 거래소들이 적발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위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금융실명법 위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도 지금 위장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위장 계좌를 사용하면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네. 이런 불법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11개 거래소가 14개 위장 계좌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적발이 돼서 네. 그 거래 중단을 시켰고요.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신고라든지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것으로 이제 주의가 되니까요. 이 거래소를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일부 중소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 중단 또는 폐쇄를 좀 알리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신고 기간이 너무 이제 임박했기 네. 때문에 거래소들도 슬슬 입장을 좀 정리해서 투자자들한테 공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특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30일에 이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거래소에 리뉴얼을 할 것이니 이제 11월 30일까지 거래를 중단하겠다,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는 공지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11월 30일이면 이제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간이 훌쩍 넘긴 그때인데 사실상 이거는 신고를 좀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비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경우인 것 같고 일반적인 거래소들의 공지와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요. 네, 보통 이제 거래소의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 공지라고 하면 회사 홈페이지에 먼저 일단 게시를 하고 네.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보지 못한 어떤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추가 공지를 하고 이런 식의 순서로 가는 것이 통상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지방에만 공지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아주 몇 시간 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공지를 하는 순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비거래소와 같은 또 절차를 밟고 있는 거래소들이 많다고 해요. 네. 어떤가요? 우리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뭐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가 이제 11월 30일부터 서비스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작년 11월 30일부터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어떤 보관이라든지 온라인 출금 서비스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건 어떤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 이 거래소 영업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 있는 아주 글로벌 최대 규모 거래소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제 영업 환경의 변화로 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공지를 하고 철수하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말 특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짜 계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나온 것처럼 계속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6월에는 이제 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뭐 이런 사기라든지 자금 세탁 우려라든지 뭐 이런 문제 소지가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6월에는 이제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 방송에서 나왔었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한테 신고에 앞서서 폐업 시에 어떻게 이용자들의 자산을 환급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마련해 놓을 것을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런 권고를 이제 17일까지 네. 마련해서 이용자들한테 영업 종료를 한다고 공지를 하라라는 네. 점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문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분주한데 이렇게 폐업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라라고 한다는 게 좀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거래소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몇몇 거래소가 모여서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고 네. 이런 정부 움직임이 좀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하고 뭐 국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일시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될지 아직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시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추석을 제외하면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 두 가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유형은 먹튀 거래소입니다. 올해 5월이었죠. 서버 오류로 인해서 거래소가 폐쇄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거래소였나요? 네, 먹튀라고 하면 이제 용어가 좀 자극적인데 네. 이제 먹튀 거래소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사기 규모도 큰데 캐나다에 있었던 모 거래소의 이름을 따서 뭐 땡땡 거래소 코리아, 땡땡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했던 이런 거래소가 있어요. 유명한 거래소인가요? 네.
그렇죠. 아, 캐나다에서요? 네. 이 거래소 자체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유명한데 이 땡땡 코리아는 사실은 이 캐나다의 유명한 거래소랑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렇겠죠. 지금 이거 땡땡 코리아라는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 한국인을 노린 전형적인 네. 어떤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번에도 나왔듯이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마진 거래를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런 점을 표방을 해서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뭐 너튜브라든지 블로그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빙자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근데 갑자기 지난 5월 9일에 서버에서 오류가 났다고 이제 공지를 하더니 10일에 갑자기 서비스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마진 거래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안전하다. 네. 아주 안전하게 우리는 마진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지금 저희 불법 리딩방 사례에서 봤듯이 똑같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워딩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그렇게 표방했던 것도 좀 이상하고, 지금 현금을 입금 받는데 그 지금 그 아이디의 그 실소유주랑 지금 입금한 사람이 뭐 이름이 전혀 같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이 입금이 가능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 법인은 이제 땡땡코리아는 법인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회사였고, 지금 벌집 계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명의가 좀 변경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조가 계속 이제 발견이 됐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땡땡코리아는 이 캐나다의 땡땡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기도 해서, 지금 폐쇄가 되기 며칠 전까지도 고객센터에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의가 올라오면 네. 우리는 뭐 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래소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심을 시켰다고 해서 좀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고객분들이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폐쇄되는 게 아니에요라고 문의를 했을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의식을 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용자분들도. 이런 점을 보면 이게 만약에 형사사건을 비화가 되면 이렇게 네.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네. 요소 중에 하나로 돼서 조금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거래소 얘기를 세 번째 유형 먹튀 거래소로 뽑았지만, 사실 이렇게 입금자 명의랑 실소유주가 같다는 걸 확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입금자 명이 달라지고 한다는 게 가짜 계좌 두 번째 유형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5월 10일 이렇게 거래소 폐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행보도 많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상황이 되고 있나요? 네, 이게 정말 의심스러운 게, 이제 거래소 이제 폐쇄가 되니까 곧바로 이제 너튜브라든지 블로그 등 이제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다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땡땡 코리아 이제 어플도 있는데, 네. 땡땡 코리아 이제 사태가 이제 터진 다음에는 뭐 다른 이 거래소라는 어떤 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지금 그 이 거래소 어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땡땡 코리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상 그 두 개의 회사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정황 계속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 유형이 굉장히 그 불법 리딩방 사건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불만을 제기하고 의심스러운 내용들을 얘기하면 대화의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는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람이 이제 속이려면 이제 신뢰를 해야 되고, 신뢰를 하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어떤 소스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포기를 해야겠죠. 쫓아내든지.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유형이 이런 사기에서도 활용이 되고 저런 사기에서 활용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서버에 오류가 났다라고 하고 4일 만에 거래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분들이? 네. 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특근법을 제외하면 뭐 제도권 하에 있는 어떤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본 등 어떤 관련 당국을 통한 해결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소나 고발을 통한 자체적인 해결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따라서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런 의심이 있는 거래소는 이제 알아서 조금 1차적으로는 걸러주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심이 가는 거래소라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겨주겠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래소는 일단 좀 멀리 해야겠죠. 그렇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현혹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기법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던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사기의 어떤 징조가 보이는 그런 거래소는 조금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을 찾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은 어떤 건지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셨지만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거래소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거래소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열심히 ISMS를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원화를 입출금 받았던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은행에서 지금 실명한 계좌를 못 받을 것 같은 경우니까 뭐 혹자는 계좌를 정리하든지 영업을 정리하든지 하는 경우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인지 지금 ISMS를 받은 업체들 혹은 받지 않은 거래소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영업 거래 수량이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봐야겠죠. 뭐 그런 거래소도 나타나고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 접속이 이제 안 되는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거래소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래를 지원하지 않겠다 종료를 선언한 그런 거래소라든지 이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이제 거래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당국은 이제 17일까지 영업 종료를 할 것이면 영업 종료에 대해서 공지를 하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주문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특근법 사업자 신고에서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MS 인증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업비트를 포함해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1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21곳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 ISMS 인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 놓았다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100% 안전한 거래소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당연히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에 비해서는 뭐 고객의 어떤 자산의 어떤 분리 조치라던가 해킹 등 어떤 보안 이슈라던가 이런 문제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전한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물론 이제 ISMS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이제 원화 입출금 연계 계좌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SMS 인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시간 기준 거래량이 0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거래소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거래소도 갑자기 돌연 뭐 파산, 영업 중단에 이르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는 있겠죠. 네, 이용하고 계신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운영 요건인 거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업 지금 신고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는 한 곳뿐인 건가요? 지금 신고한 곳이 업비트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신고 마감일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에 앞서서 뭐 다른 주요 빅4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어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한 4개 정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4개 정도가 어떤 많다고 봐야 될지 적다고 봐야 될지는 조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어떤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기준이라던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에 어떤 세네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반드시 담합이라던가 어떤 수수료 고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빅4 거래소가 만약에 이제 사업자 신고를 마친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다행인 부분이지만 또 반대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줄줄이 폐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코인런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런이 뭔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코인런보다도 이제 펀드런이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펀드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펀드를 운영하던 도중에 뭐 특정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제 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이제 한두 명씩 맨 처음에 일단 상환을 요청하기 시작하는데 상환 요청을 이제 자꾸 거절하거나 지연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들어와서 펀드가 아예 고갈되어 버려서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어떤 사실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걸 펀드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공포에 의한 어떤 펀드 운영 와해 사태. 코인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신고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다른 거래소로 옮긴다든지 이제 현금화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많아지시다가 좀 공포가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일시에 대규모 매도를 하시거나든지 이제 현금을 인출하시면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파산에 갑자기 줄줄이 이렇게 파산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상자산 가격도 굉장히 폭락해버리는 이런 약간 패닉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 걸 전부 통칭해서 이제 코인런이라고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합리적인 규제책과 함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예, 이 조치를 말하는 게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신고 기한이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많은 거래소들이 신고가 제대로 못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투자자들로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금을 이제 좀 빼놓으시던가 아니면 신고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거래소로 좀 옮겨 놓으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정부로서도 어떤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이거랑 별개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점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파산되면 어떤 식으로 환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갖춰 놓으라고 했으니까 네, 어떤 정부의 이런 움직임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 돈돈돈의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을 좀 비유하는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기술 사용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좋은 돈, 한탕을 노리는 사기를 일삼는 나쁜 돈, 그리고 백서 하나만 믿고 투자하는 이상한 돈, 돈이라고 요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눈에 띄기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고, 가상자산 거래 열풍이 분지도 한 3, 4년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기술의 전도가 굉장히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지나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출렁이는 것을 보고 대박을 꿈꾸시면서 이제 뛰어드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몇 년 동안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분들로서는 굉장히 모험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런 상황인데요. 뭐 시간을 두고 업체나 투자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왔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아쉽게 그렇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래서 정부는 문제의 소지가 큰 거래소는 일단 일시에 정리를 좀 해두고 넘어가자라고 이렇게 입장을 정하신 것 같고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뭐 일단 너무 한 2,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 그 결과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은 좀 피해 예방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안 좋은 면만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을 잘 넘기고 안정화를 위한 절차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예, 제가 지금 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도 그렇고 뭐 작년부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영업 및 뭐 위법행 소지가 없는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업체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ISMS 인증을 받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굉장히 어떤 물적 조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데 지금 업체들이 이런 위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ISMS 인증을 받아놨는데 이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결국 기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 상황은 사실 뭐 거래소도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존에 규제가 분명히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이제 ISMS가 인지까지 받아놨는데 지금 이제 은행과의 어떤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당국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많아야 한 4개 정도밖에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 점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거래소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정수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